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본이 미국에 무려 10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500억 달러 수준이죠. 2025년 봄,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세미나장. 일본 경제 전문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나라의 대미 투자액 비교 그래프가 떴고, 일본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죠.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인지 말이죠.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맨 뒷자리, 노트북을 두드리던 한 남자만은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 데이비드 챈들러.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가 주목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반응이었죠. 일본 언론은 연일 굴욕 외교라며 들끓고 있었지만 한국 언론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적게 내고도 웃고 있다? 대체 뭘 얻은 거지? 세미나가 끝나고 데이비드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투자액만 보면 일본의 승리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기자 생활로 배운 게 있었죠. 숫자 뒤에 숨은 조건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엄마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오늘 워싱턴에서 정말 이상한 일을 봤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돈을 미국에 약속했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데이비드,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네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뭘 한 걸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일본 경제 전문가 몇 명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샴페인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축하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1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슬쩍 던진 질문에 그중 한 명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축하요? 우리 총리가 도쿄로 돌아가면 의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미국한테 돈 갖다 바쳤다고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어요. 반도체, 자동차, 인프라까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걸요. 숫자는 컸지만 그 안에 든 건 자존심이 아니라 굴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같은 날, 똑같이 미국과 협상한 한국은 왜 조용했을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 대사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한국 외교관 한 명과 마주 앉게 됐죠. 한국도 이번에 미국과 투자 협상을 하셨다면서요? 제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했죠.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훨씬 많이 냈다던데 괜찮으세요? 기자님, 협상이라는 게 말이죠. 그가 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뭘 지키느냐? 엄마,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일본 측 협상 문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공식 문서는 아니고 워싱턴에서 흘러나온 내부 메모였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이건 그냥 백지수표예요. 미국이 여기 돈 써라고 하면 쓰는 거잖아요. 결정권을 완전히 넘긴 겁니다. 그런데 한국 문서는 달랐어요.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한테 부탁해서 한국 측 협상 요약본을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분야의 투자를 검토한다. 저는 이 문장을 3번, 4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게 바로 차이구나. 한국은 돈을 적게 냈지만 결정권은 안 넘긴 겁니다.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이 여기 투자해라고 해도 한국은 그게 우리한테 합리적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 이게 바로 협상이더라고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덜 잃는 거. 한국은 돈은 적게 냈지만 자기 목소리는 지킨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한 한국 식당에 갔어요. 거기서 우연히 한국 기업인 몇 명이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옆 테이블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번 협상 진짜 잘했다니까요. 한 명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숫자로 밀어붙였지만 우린 조건으로 지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돈을 덜 냈다고 미국이 무시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 입장을 존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원칙이죠. 원칙 없이 돈만 퍼부으면 그게 뭐가 협상이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원칙. 한국은 원칙으로 싸웠고 일본은 숫자로 싸웠다. 그리고 결과는요? 원칙이 이긴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동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더 많이 냈지만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얻었어. 동료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비드, 그게 말이 돼? 적게 내고 더 많이 얻는다고? 그게 바로 협상이잖아. 많이 내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덜 잃는 게 이기는 거야. 넌 한국 편을 너무 드는 거 아니야? 혹시 한국 정부한테 돈이라도 받았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해해요. 미국 사람들은 크고 빠르고 많은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엔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엄마,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협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정말 웃고 있는지. 서울에 도착한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강남의 한 카페로 갔어요. 거기서 한국의 한 경제 전문가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번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솔직히요? 다들 안도하고 있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도요? 왜죠? 일본보다 적게 냈는데. 그래서 안도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일본처럼 무리하게 약속했으면 나중에 그걸 지키느라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했잖아요.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그럼 미국이 더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요? 요구는 했죠. 근데 우리 협상팀이 끝까지 버텼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기업의 손해입니다라고 계속 말했대요. 처음엔 미국 측이 화났다는데 나중엔 오히려 우리를 신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뢰요? 네. 원칙이 있는 상대를 신뢰하는 거죠. 돈만 많이 내는 상대는 다음에도 또 돈을 요구하면 되지만 원칙 있는 상대는 한번 약속하면 지키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엄마, 이게 바로 한국이더라고요. 크기로 싸우지 않고 논리로 싸우는 나라.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어요. 광화문 광장을 지나고 명동을 지나고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해졌을까? 저녁에는 홍대 근처의 한 작은 술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한국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혼자 오셨어요? 제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외국인이신가 봐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기자인데 한국 취재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뭘 취재하시는데요? 이번 한국과 미국의 투자 협상이요.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진짜 잘했죠. 다들 그렇게 말하시네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내서 큰 계약 따려다가 망하는 회사 많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가 이번에 딱 그걸 안 한 거예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약속한 거죠. 그럼 미국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엔 이해했을 거예요. 한국은 약속하면 지키는 나라라는 걸요.
일본처럼 큰 소리 치고 나중에 못 지키는 것보다 작게 약속하고 확실하게 지키는 게 낫잖아요. 엄마,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뭘까? 크지도 않고 인구도 많지 않고 자원도 없는 나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남을까? 일요일 아침, 저는 서울에서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한국의 한 전직 외교관이었어요. 2010년대에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분이었죠. 한국 외교의 특징이 뭔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약자의 외교를 해요. 강자처럼 행동하지 않죠. 대신 똑똑하게 움직여요. 약자의 외교요? 네. 우린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조건을 따지고 논리를 세우고 상대방도 이익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약자의 생존 전략이에요. 이번 협상도 그런 건가요? 물론이죠. 일본은 강자처럼 행동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보여주려 했죠. 근데 한국은 약자답게 행동했어요. 우린 이만큼밖에 못 내지만 이건 확실하게 지킬게요라고 한 거죠. 결국 누가 더 신뢰받았을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엄마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한국은 크기로 싸우지 않아요. 논리로 싸워요. 그리고 그 논리가 결국 더 강하더라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크고 빠르고 많은 게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작고 조용하고 단단한 게 더 강하죠. 뉴욕에 도착한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바로 가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이메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워싱턴의 한 국무부 관계자였어요. 데이비드, 네가 한일 협상에 관심 있다고 들었어. 혹시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하자.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네가 파고 있는 거 맞아. 한국과 일본 협상건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왜요?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어. 일본이 더 많이 냈는데 왜 한국이 더 나은 조건을 받았냐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트럼프가 일부러 일본한테 더 강하게 나갔어. 일본이 쉽게 응하니까 계속 요구를 올린 거지. 근데 한국은 달랐어. 끝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트럼프도 결국 한국 입장을 받아들인 거야. 그럼 트럼프가 한국을 더 존중한 건가요? 존중이라기보단 인정한 거지. 한국은 협상 파트너로서 원칙이 있다는 걸. 일본은 그냥 돈 갖다 바치는 나라처럼 보였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바로 현실이더라고요. 많이 준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존중받는 거. 그날 저녁 저는 뉴욕의 한 일식당에서 일본인 친구를 만났어요. 도쿄에서 특파원으로 일하는 기자였죠. 요시, 일본 국민들은 이번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 최악이야, 데이비드. 언론은 매일 정부를 비난하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어. 왜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 근데 일본이 더 많이 냈잖아. 그게 문제야. 많이 내는 게 자랑이 아니라 굴욕이 된 거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으니까. 한국은 어때? 한국? 한국은 조용하더라. 언론도 별로 안 다루고.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야. 왜 그런 것 같아? 한국은 자존심을 지켰으니까. 우린 자존심을 돈으로 팔아버린 거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존심. 결국 협상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한국 협상팀의 내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누군가 유출한 거였죠. 밤늦은 시간, 회의실에서 협상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 또 투자액을 올리라고 합니다. 한 직원이 지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얼마나요? 600억 달러까지 올리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500억이 한계예요. 더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미국이 계속 압박하면요?
압박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덜 낸다고 무시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칙을 포기하면 그건 진짜 무시당하는 겁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문서를 다듬었죠. 한 글자, 한 단어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울컥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정신의 싸움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전쟁이었죠. 저는 마침내 기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요일판 오피니언 섹션의 시를 칼럼이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태평양 너머의 조용한 승리자, 한국은 어떻게 덜 내고도 더 많이 얻었나?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협상의 승리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적게 양보한 쪽이 진짜 승자다. 이번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협상이 바로 그 증거다. 저는 일본이 1,000억 달러를 약속했지만 결정권을 잃었다는 것, 한국이 500억 달러만 약속했지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건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조차 한국의 협상 방식을 존중하게 됐다는 것을 썼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큰 양보를 얻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더 똑똑하게 협상한 나라다. 크기가 아니라 논리로, 힘이 아니라 신뢰로 이긴 나라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승리다. 기사가 나간 건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제 기사가 리트윗되기 시작했고, 일본 언론은 즉각 반발했죠. 뉴욕타임스 기자가 한국 편을 든다. 편향된 기사다. 하지만 미국 내 많은 전문가들은 제 기사에 동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어요. 데이비드 챈들러의 분석은 정확하다. 협상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느냐의 싸움이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제 기사를 번역해서 보도했고, 한국 네티즌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저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팩트를 썼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크기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고 논리로 세상을 설득하는 나라죠. 그리고 그게 통한다는 걸 이번에 증명했어요. 세상은 복잡해요. 큰 게 항상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작고 조용하고 단단한 게 더 강하죠.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동쪽 바다의 작은 나라가 세계에게 알려준 겁니다. 협상이란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상대를 설득하는 거라는 걸요. 엄마,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주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계속 세상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작지만 단단하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사랑하는 아들, 데이비드 챈들러 올림.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저는 태평양 너머의 작은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엄마, 이제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